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35강 연말정산 파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강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두 개의 파트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그러면은 총금액이 나와요. 우리가 해당하는 이 비과세 소득에서 해당하는 이제 10대라든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아수당, 보육수당이죠. 보육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 근로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이런 부분에서 비과세 소득을 이제 많이 배웠죠. 많이 배웠고,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총금액에서 근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대신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근로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공제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우리는 근로소득 금액까지. 이때 근로소득 금액에서 두 가지 나눠져요. 뭐냐면은 인적공제랑 그 다음 물적공제 나눠져요. 물적공제는 이제 뭐 4대 보험 이런 거 같은, 이제 4대 보험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주택 자금이라든지 등 이런 이제 공제 부분, 물적공제가 해당이 되고, 인적공제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인적공제로 나눠져요. 소득공제라고 부르긴 합니다. 소득공제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파트에서, 그러니까 34강에서 이 파트를 배웠고, 35강에서는 여기 이제 인적공제하고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인지 여러분들 그 위치를 잘 파악해 주시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연말정산입니다. 첫 번째 줄에 줄 거줍니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실시한다. 명목상은 2월분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1월분 급여 지급하고 나서 실시를 해요. 선생님, 2월분 급여 지급 시 실시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1월달 거를 2월에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해당되고, 기속은 1월인데 2월에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1월 기속인데 1월 말일에 주는 회사하고 2월 달인데 2월 말일에 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달라요. 면목상은 2월분 급여 지급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뭐 2월 10일에 주거나 2월 25일에 주거나 2월 28일에 주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이때 연말정산 실시한다는 게 면목상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기속은 1월 기속, 2월 기속 중에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는 거고, 그 이전에 실시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납부는 언제까지냐면은 3월 10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급 명세서까지 있습니다. 같이 제출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아까 전 페이지에 보시면은 간이 지급 명세서라고 있는데, 간이 지급 명세서는 말 그대로 간편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 봤을 때는 간편식인 거고, 지급 명세서는 약간 정식이에요. 음식 봤을 때 정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가 뭐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 뭐 그 다음에 등등등등 뭐 이렇게 의료 명세서가 있어요. 그거를 다 제출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간이치금 명세서는 약간 음식으로 봤을 때 간편식인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숫자만 적어줘 그냥 보내주는 거고, 정식인 경우에는 서류 다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할 때는 반드시 지급 명세서, 지급 조서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거 하나만 해서 끝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납세 의무는 그냥 종결된 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확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세만 존재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이제 시즌이 되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트는 소득공제만 파트를 하고요. 다음 파트는 세액공제 파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용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해당하는 소득세 계산 구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시작을 했을 때 필요 경비까지 해서 근로소득 금액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세 파트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33강에서 설명을, 34강에 설명한 거죠. 왜 이렇게 강의수가 헷갈리지?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는 35강에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는 36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자, 첫 번째 줄 거면 돼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연인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 그 윤택 그 이승윤님 나오는 그 자연인, 봐도 돼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 한 명당 150만원씩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원래 150만원이 적용되는 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08년도부터 25년도까지 1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2008년도 이전엔 얼마였냐면은 한 명당 100만원이었어요. 근데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17년째 150만원이 그대로다 라고 해서 이제 파란색 땅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150만원 너무 적으니 기본공제 대상 금액을 180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가 있어요. 신문에 나온 거는 한편 찌라시지 국회가 통과해야지만 그 내용이 확정이 돼요. 근데 신문 나오는 거는 약간 찌라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바꾸자고 하는데 저는 조금 금액이 낮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 250만원까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17년 동안 금액이 한 번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17년 동안은 180만원 하면은 다음 17년 동안 물가가 얼마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물가는. 그래서 2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세제 개편하면서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과연.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인적공제에 해당하며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면세점이에요. 우리 그 얘기하는 그 신라 면세점 그거 아니에요. 면세점을 구성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 부양 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담의 차별을 둠으로써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그때 제가 32강에서 그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인적공제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근데 부모님도 일하시면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고생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만큼 인적공제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에서 세부담을 줄여준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얼마에 대한 조건이냐라고 보면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일 안 해야 돼요. 제가 유튜브 수익이 작년에 4월달부터 해서 12월달까지 45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지금 6월 말까지 유튜브 수익이 30만원이거든요.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낮아요? 조회수가 낮은데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개하기는 좀 뭐해요 사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유튜브에서는 봤을 때 예상 수익이 뭐 제 월급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유튜브는 저만큼 더 못 나온 데도 있어요. 1000명이 넘는데도. 그래서 저는 거품인 것 같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회수에는 꿀리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익 금액을 봤을 때는 솔직히 교육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왜 멤버십 하고 있잖아요. 멤버십도 하고 그 다음에 유료 강의 올리고 멤버십 이용해서 유료 강의 올리잖아요. 그게 유튜브 그 조회수만으로는요. 그게 솔직히 생계 감당이 안 돼요.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근로소득세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도 꽤 계세요. 전업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튜브만 했을 때 소득금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때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의 일 안 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소득이 얼마? 100만원 이하일 때의 경우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득 금액은 기준 얼마? 100만원 이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공제 요건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당되냐면은 2촌까지만 해당돼요. 여러분들 1촌 아니에요. 싸이월드 아니에요. 네, 2촌까지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3촌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쪽 형제자매 있잖아요. 안 돼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옆에 배우자가 있고 밑에 자녀가 있고 자녀 밑에 이제 손자 있잖아요. 그까지는 되는데 위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있고 그 위에 조부님 조모님까지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반계 혈족 있잖아요. 사촌에 직계 혈족 반계 혈족 있잖아요. 3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조카 안 돼요. 조카 안 되고 처제까지는 됩니다. 처제까지는 기본군에서 계상이 되는데 처남은 안 돼요. 처제는 배우자의 여동생을 뜻합니다. 처제까지는 되는데 처남은 안 돼요. 처남은 그 연말정산 때는 되는데 기본공제에서는 안 돼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밑에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공제 요건은 2촌까지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개 대상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목이 좀 쉬었어요. 지금 강의 4시간 자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나이는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제해줍니다. 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거주자인 배우자. 사실혼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안 돼 있고 같이 사시는 동거인 있잖아요. 안 돼요. 그건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직계존속은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그 다음에 조부님 조모님 외가 쪽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쪽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계모 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아까 위치 잘못 적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다 수정을 했고요. 나이는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직계비속은 자녀, 입양자 포함입니다. 입양하는 애도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얼마냐면은 20세 이하일 때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빼고 소득 제한 다 100만원 이하예요.
근데 이제 18세 미만이라도 알바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해당이 되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하 해당이 됩니다.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직계 존속은요, 사정상 별거도 해당이 돼요. 배우자 똑같이 사정상 별거일 때도 해당이 돼요. 이것도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초생활 수급자에 따른 뭐 수급자 있는데 이거는 뭐 괜찮고요. 요거 아셔야 돼요.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족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위탁 아동이에요. 만 18세 미만, 18세 안 돼요. 6개월 이상 위탁하는 경우에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해당이 돼요. 18세 미만까지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위탁아동은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이제 그 가정교육과 그러한 부분에 위탁 교육을 해주고 이제 부모님처럼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이제 18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그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키워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런 받는 이제 스승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사실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 18세 미만이고 6개월 이상 위탁을 해야지만 기본 대상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소득은 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다 합친 금액이에요. 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그리고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예요. 재혼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까지로 해당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혼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공제 못 받아요. 아예 끝난 사이기 때문에 이혼은 공제를 못 받고요. 만약에 결혼했다라고 하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서 공제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계비속은 입양자 포함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촌까지 해당하는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금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소득금액이 0으로 보아 기본공제상자에 해당한다. 자,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원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해당됐잖아요. 근데 이때 예외적으로 100만원이 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된다. 이럴 때는 12월 말자 기준으로 소득이 안 잡혀요. 소득이 0원이 돼요. 이때는 소득이 아예 없는 걸로 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예외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다음에 위탁아동까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형제자매랑. 나이 요건 설명을 했죠. 소득 요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소득 요건 중에서 100만원 이상이 넘더라도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면은 소득이 없어서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예외적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자 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501만원 되면은 여러분 공제 못 받아요.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 분리과세 아까 우리 그 33강에서 배웠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원근로소득 34강에서 배웠죠.
소득금액 완납주 원천징수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공적연금소득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은 납세의무 종결 끝. 기타 소득은 얼마?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사적연금소득으로 1,500만원의 분리과세 적용. 원래 금액 올랐어요. 올해 1,200에서 1,500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금액을 잘 봐주세요. 금액.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 500만원 이하.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은 2천만원. 일용근로소득. 그 다음에 공적연금소득. 기타 소득 얼마? 300만원 이하. 사적 연금소득은 1,500만원의 분리과세. 그러니까 금액을 잘 보아주시고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말자 기준으로 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우리가 봤어요. 근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한 명당 얼마였죠? 그렇죠. 150만원이었죠. 근데 이거를 묶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추가공제입니다. 150만원 더하기 알파인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추가공제다. 근데 추가공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거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묶고 더블로 갔죠? 그래서 추가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 거면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다음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공제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어야지만 추가공제가 된다고요.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 경로 우대 공제가 있고 장애인 공제가 있고 한부모 공제가 있고 부녀자 공제가 있다. 뭐예요?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부모님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이제 용로 우대 공제. 우리 애가 장애가 있어요. 좀 많이 고생하죠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제. 아 우리 배우자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년 넘었네요. 재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한부모 공제. 애 키우는데 나 여간 고생한 게 아니죠 이러면서. 부녀자 공제는 이제 여성만 해당이 돼요. 남성분들 화내실 필요 없어요. 옛날에 있던 거예요. 이거예요. 부녀자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남자분들은 솔직히 좀 화낼 수도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여성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집에서 또 집안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가사노동에 좀 더 많이 하니까 그만큼 고생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게 부녀자 공제예요. 근데 일부 남자분들이 이제 이거 봐가지고 아니 남성 공제는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서 있어요. 남성 공제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속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아씨 이거 뭐서 막 페미가 만들었네 이러면서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 중에서 수업하다 보면 별의별 이간들 다 봅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는 오래전에 만들었으니 태클 걸지 마라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경로 우대 공제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신 분들. 자, 150만원 받고 얼마? 100만원 추가로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장애인 공제. 나이자는 없는데 소득은 봐요. 부모님 분들 중에서 이제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주로 어떤 경우라면은 이제 뭐 중증 환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도 장애 기준으로 봐요. 이 세 가지 요건인데 중증 환자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가 무조건 돼요. 근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은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 100만원 이하가 돼야지만 공제가 돼요.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따져가지고 공제를 합니다. 근데 나이 제한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나이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득만 봅니다. 그러면 공제. 그럼 150만원 받고 200만원 추가로 받고 최대 350.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데 장애가 있어요. 나이가 40이에요. 근데 나이 제한 안 보는 거죠. 소득은 없어요. 공제가 돼요.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이 제한 안 보기 때문에 오직 소득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기본 공제 대상자도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공제도 돼요. 350까지 가능하다 이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 여성만 해당이 돼요. 남자분들 화내실 필요 없어요. 오래전에 생기는 거예요. 수업할 때 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원 이하까지 돼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성 혼자면 안 돼요. 여성 혼자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넘어요.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제가 안 돼요. 자녀가 없는 경우에. 근데 자녀가 있다. 20세 이하. 이때는 부재자 공제가 됩니다. 여성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얼마? 50만원. 좀 더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거고,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20세 이하가 딸려 있어야 돼요. 얼마냐면은 100만원. 근데 여성인 경우에는요, 부녀자 공제도 되고 한부모도 되잖아요. 이때는 한부모만 적용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부분에서만 하나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한부모 공제는요, 미혼이신 분들, 미혼모나 미혼부도 해당이 됩니다.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원래는 교육을 위한 설명이지 비하 발언을 하기 위한 설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실무에서 이제 보면은 그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서 혹시 배우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러면은 이때는 예의상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없으세요? 그러면 한부모 공제 되는데 적용해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미혼모나 미혼부는 좀 실례되는 얘기를 하시면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때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소득만 100만원 이하면은 누구든지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항시치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렇게 보면 되고, 한부모 공제 여성인 경우에는 그 부녀자 공제하고 한부모 공제가 둘 다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적용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꼭 보시고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와 그 판정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정상 별거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정 시기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이제 유학 가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형 학교가 있어요. 이제 뭐 특목고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 그러니까 판정 기준 어떻게 해서 볼 거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요, 첫 번째 줄에 적으면 돼요. 주민등록표상 같이 부양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하지만
치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인해서 본래의 주소에서 거소에서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이 직업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같이 사는 사람은 돼 있는데 직업상 때문에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사정상 별거로 봐서 해당이 되고요. 같이 사는 사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형편이 안 좋아서 이게 이제 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사정상 별거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혼을 하기 위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혼하기 위해서 집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이혼해! 이러면서 사랑과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제 동생이 사랑과 전쟁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얘기해요. 보지 말아요. 난 보지 말라 했어요. 보더라고요. 재밌는지. 좀 안 좋은 프로그램 안 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혼 관련 프로그램은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이혼 승려 캠프 뭐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정서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정상 별거가 돼요. 그래서 이때 나이자는 안 봐요. 같이 사는 사람 봐요. 나이자는 안 보고 소득이 이제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같이 안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이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배우자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상 별거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계 존속입니다. 직계 존속은 직계 존속이 주교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낸 지도 저도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됐고요. 6년 다 돼가네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대구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부모님이 직계 존속이잖아요. 직계 존속인데 이때 이 직계 존속으로 봤을 때 나이잔이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은 당연히 얼마? 100만 원 이하야 되는 거죠. 떨어져 지내요. 사정상 별거로.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봐요. 난 직장 때문에 떠나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되어 불가해요.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을 보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양가족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은 이제 사정상 별거인 경우에는 같이 사는 사람을 본다고 했었는데, 직계 비속은요, 뭐 예를 들어서 유학 간다든지 그 다음에 기숙사형 학교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때는 그 사정상 별거로 안 봐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사정상 별거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사는 사람을 봐요. 우리 현지가 이러면서 아유 비록 해외 유학 가 있지만 호주에서 잘 배우고 있겠지 이러면서 참 내가 등록금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빠의 마음으로 이제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 있더라도 무조건 같이 사는 사람을 봐요. 근데 대신 나이는 20세 이하에 소득이 얼마여야 돼요?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같이 생계를 떨어져 있더라도 알바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때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근데 유학을 한다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면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해외 관계없이 무조건 같이 살고 나이 20세 이하 100만원 이하일 때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자녀는 기숙사형 학교, 해외 유학으로 인하여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계비속 공제를 할 수 있다. 해외든 국내든 관계없지만 근데 제가 위에서 얘기를 안 한 게 있는 게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때는 사정상 별거를 안 봐요. 그래서 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세요. 배우자하고 직계존속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국내점만 해당이 되고 직계비속은 사정상 별거로 인하여 해외에 가 있거나 국내에 가 있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되 기본공제 돼야 한대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외에 이제 판정식인데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 연도까지 사항이 따릅니다. 사망일 전날까지. 공제는 100만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사망 연도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치유되면은 장애 치유된 전날 사항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장애인 공제가 되고 장애가 치유가 되면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장애인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판정할 때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에서 본다. 뭐 자녀세 공제 적용 시는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 수십 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웠죠. 기본공제 대상자는 인적공제랑 추가공제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웠죠. 무조건 촌수는 2촌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그 다음에 부모님, 배우자 쪽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부님, 조모님, 그다음에 배우자 쪽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 위탁 아동은 6개월 이상 위탁하되 18세 미만의 아동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인적공제를 배웠고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100만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완납점 원천징수에 대한 조건 있죠?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그리고 장애인 공제, 한부모 공제, 분여자 공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경로부대 공제는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는 나이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분여자 공제는 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즉 여성만 해당이 되고요.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따른 판정 기준, 사정상 별거,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인 경우 이제 소득 금액과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은 가능하다. 단 외국 거주는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직계 비속은 외국에 있던 국내에 있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웠던 인적공제랑 추가공제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파트 소득공제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특별소득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한 4가지 정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특별 소득공제의 종류는 첫 번째 줄에 4대 보험 등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줄 거면 돼요. 공제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 뜻은 뭐냐면은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출세액 하기 이전에 과세 표준 금액이 0원 이하면은요 그냥 0원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세금 납부해야 안 해요? 세금 납부 안 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4대 보험 공제입니다. 여러분들 4대 보험 내잖아요. 그 급여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예요. 회사 부담분이 아니고 내가 납부한 부분. 내가 납부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4대 보험은 가입이 돼 있으면 소득 공제하는 거고, 이제 가끔 가다가 국민연금에서 그 지역가입자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만약에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도 4대 보험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택자금 소득공제입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안 나와요. 금액관리 1급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류만 있는지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택자금공제는요 무주택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 그러니까 2주택 말고 1주택만,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자, 그 다음 1주택 있는 자,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외국인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게 종류가 이게 입력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이후, 2015년도 이전, 2012년도에 해당하는 부분. 이때 해가지고 그 세법이 좀 몇 번 바뀌었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연말정산에서는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단순한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도 금액까지 배우면은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양종호라는 분이 이제 2020년도에 샀죠. 집값이 가장 오를 때 최고 맥스 찍기 전 연도예요. 2021년도가 맥스였으니까. 대출금 갚느라 엄청 힘들어요. 왜냐? 이때 되면은 20,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올라가지고 집값이 오를 거라 믿고 이때 자기가 1세대 1주택을 다 넣은 거예요. 금리가 엄청 올라가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면서 대출금 갚느라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연끌하신 분도 어떻게 됐어요? 경매에 내놓는 게 많아요. 대출금 이자 못 갚는다고. 집값 떨어졌지. 대출금 이자 못 갚겠지. 죽어요. 죽어. 하지 마요. 연끌 하지 마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소득공제는 둘 중에 하나 작은 금액으로 적용한다라는 부분. 이거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거주자로서 소유하지 않거나 1세대 보유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인 경우 주택자금에 대한 이제 대출금 갚는 그런 금액들, 원리금, 상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읽어만 보세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이제 거치시기에다가 고정금리에다가 비거치시기면 1800.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데 고정금리 또는이에요. 일단 1500. 그 다음에 10년짜리인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분할상하면 300 이렇게 돼요. 근데 솔직히 고정금리가 거의 없죠. 변동금리 위주이기 때문에 선생님 변동금리라도 안 되나요? 했을 때 변동금리도 해당은 돼요. 해당은 되는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연끌을 해서 집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집값은 떨어질 거예요. 지금도 떨어지고 있고. 오르는 데만 오르고 안 오르는 데는 안 올라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택 청약 저축 납입니다. 이거 문제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주택 청약 넣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저 과장님 이러면서 저한테. 저 과장님 아니지. 진범씨라고 그러지. 왜냐면 직책을 좀 제가 좀 다양하게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뭐 과장이라 치고 과장님 저한테 물어봐요. 연말정산 잘 하시냐고. 당연히 과장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집을 살려는데 주택 청약을 넣고 있는데 이러면서 명의는 누구 걸로 할 거예요? 이러니까 배우자 명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입만 해놓고 그냥 배우자 명의로 주택 청약을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 청약 저축 납입은요. 납입을 했을 때 조건이 되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내 금액이. 총급액이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주택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무주택이고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5년도 12월 말까지 이건 조특례라서 연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에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돼요. 아 이게 본인만 될 줄 알았더니 아 배우자 되는구나. 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때 본인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얼마냐면은 최대 300이니까 40%까지 해서 120만 원 소득 공제 되는 거예요. 최대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중도 해제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공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하는 금액만, 그러니까 이 연도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보유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신용카드에 따른 소득공제입니다. 이거 문제는 나오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나이자는 안 봐요. 근데 소득은 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하자면은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카드는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 카드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총 금액의 25% 이상을 써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이렇게 돼요. 총 금액의 25% 이상 사용을 해야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럼 25% 이상이면은 1,000만 원 넘게 써야 하잖아요. 내가 1,000만 원 이하로 썼어요. 공제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25% 이상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했다는 소득공제는 무조건 얼마? 총금액의 25% 이상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거는 1, 2, 3번은 다 본인 거고요. 4번은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뭐 배우자, 그 다음에 형제자매 빼고, 그 다음에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인데 여기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그어주세요. 카드 종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에 있는 경우에도 추가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신용카드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불량자라서 신용 불량자라서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어요. 직불카드랑 이제 현금영수증 위주로 쓰는데 신용카드가 제가 왜 신용 불량이 됐냐면은 여러 가지 사정은 있어요. 사정은 있는데 신용카드를 쓰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을 한 30만 원 쓴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이 120만 원 쓴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신용카드를 현대카드 빼고 코스트코라 가지고 신용카드 빼고 다 썰었습니다. 아예 가위에 다 썰었어요. 아, 뭐 카드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불량자인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신용카드를 싹둑 다 잘랐죠. 싹둑 이렇게요. 그래서
지불카드랑 현금영수증만 좀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대중교통은 교통카드도 돼요. 그러니까 티머니 카드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쓴 금액이 25% 이상 써야 되고, 카드에 대한 종류는 신용카드, 지불카드, 현금영수증, 그 다음에 추가로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공연 등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지해준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뭐 그냥 이 정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제율은 그냥 이것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신용카드 배제 금액 이거는 공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중고차 구입한 거 있잖아요. 중고차. 그럼 이거는 구입 금액의 10%만큼 공제해줘요. 신차는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큼만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SM5를 1년 6개월째 타고 있는데 2012년도시 얼마냐면은 450만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정비 비용은 벌써 2분의 1 정도 사용을 했죠. 1년 6개월 사이에. 싸고 좋은 차는 없어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차를 고른 거지 지금 거의 정비 비용을 2분의 1 정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예. 벌써 200만 넘게 쓴 것 같아요. 1년 6개월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공제 안 되는 거, 뭐 보험료, 4대 보험 안 되죠, 당연히.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카드 납부 안 돼요. 교육비. 교육비는요, 교육비 공제가 받는 거는 이중 공제라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학원비 있잖아요. 학원비는 공제돼요, 참고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학교 있잖아요. 학교는 안 돼요. 등록금도 안 돼요. 그래서 제세공과금 당연히 안 되죠. 그 다음에 리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월세액도 안 됩니다. 이건 월세 공제 되기 때문에 이중공제가 안 되는 거고, 기부금 당연히 안 됩니다. 카드 납부한 거 안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꼭 보아주시고요. 중고차는 구입 금액의 10%만큼 공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배제 금액도 있다면은 다음 파트에서 중복으로 공제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적어놨네요. 자, 중복으로 공제하는 부분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것만 한번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료비는 카드로 해도 공제됩니다. 두 번째, 교복 구입비. 공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경, 렌즈. 이거는 이제 한도 때문에 지금 의료비 한도 때문에 얘기한 거고, 안경 렌즈도 중복을 해서 공제가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소득 공제는요 최대 2,500만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2,500만원 초과하면은 아예 그 금액은 없는 걸로 보고요. 소득 공제 가능한 금액은 최대 2,500만원까지. 그래서 고연봉인 경우에는 2,500만원 컷에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소득자의 과도한 소득 공제 혜택을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한 걸로 치지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2,500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소득공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득공제는 4가지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4대보험. 4대보험은 급여에다가 4대보험 납부하는 거 있죠? 전액 공제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주택 마련 저축.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주택만원저축은 무주택자이거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고 본인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청약에 해당하는 부분. 죄송한데 제가 손이 아파가지고 말로만 할게요. 손이 너무 아픈데 지금. 4시간 연속 계속 쉬지 않고 해가지고 손이 너무 아파요 지금. 자, 세 번째는 그 주택 청약 저축. 그러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납입받는 부분에서 공제가 되고 최대 300만 원에 40%만큼 소득 공제 가능하다라는 부분. 주택 청약 저축도 있었는데 그거는 폐지돼가지고 제외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나이자는 안 보지만 소득 요건은 봐요.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형제자매는 공제자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리고 급여 얼마 정도 사용해야 돼요? 25% 이상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 지불카드, 현금용수증, 그 다음에 추가로 그거 문화생활,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전통시장까지 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이거 안 나오는 부분까지 봐야 돼서 설명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간단하게 나올 텐데 안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대다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실무를 위해서 꼭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36강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